이번 시간은 조선의 통치체제 및 토지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종대왕 때 연분 6등급과 전분 9등급이 실시가 됐다,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전분 9등급 같은 경우는 인조 때 영견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설명이 또 뒤에 나올 거고요. 일단 주요 통치기구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일단 의정부,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태종 때는 육조 직계제, 세종대왕 때는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했다. 그 차이는 뭐냐? 의정부를 기능을 강화해 주느냐, 의정부 기능을 축소시켜 주느냐, 의정부를 중간에 넣어 주느냐, 빼 주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정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기능을 했던 어떤 조직입니다. 국정을 총괄했고 재상들이 합의해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였었죠. 영의정, 그다음에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때 나오겠지만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부의 이제 영의정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예하에는 6조가 있어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실제로 여러분 사극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시골에 가면 간화가 있잖아요. 간화. 그러니까 사또가 이렇게 집무하는 집무실에 보면 사또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이방들이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주로 보면 이방이 있잖아요. 이방. 그 이방이 바로 이조고 호방이 호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조는, 호조는, 예조는, 병조는, 형조는, 공조는 각각의 부서입니다. 쉽게 하면 공조는 만드는 부서예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공업 부서인 거고, 형조는 재를 이제 벌하는 부서입니다. 병조는 국방부 같은, 예조는 뭐 예산 이런 거 다뤘던 부서예요. 그게 이제 지방행정조직까지도 이어져서 그 역할을 간화해서 사또가 집무하던 간화에서 했던 향리들이 뭐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또 불렸었던 거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관입니다. 왕명을 출납했던 핵심적인 기관이고요. 의금부는 잘 아시죠? 사법기관이에요. 의금부 뭐 예컨대 역모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는 의금부가 출동해서 의금부에 오라를 받아라 하죠. 오라는 사실 이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간다는 뜻인데, 의금부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사법기관이고요. 사원부는 감찰기관이에요. 감사원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사관원은 간언을 했던 기관이에요. 이 간쟁이라 그러면 고려시대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나요? 고려시대 때도 이제 간쟁, 그다음에 봉박을 했었던 관리가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찾아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간언은 뭐야? 잘못된 것 간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왕이시여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사간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자문기관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조직이 있는데 수능관국서에서 알고 계셔야 될 통치기구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 이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정부라는 거. 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소사제의 이제 논의가 될 때 항상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게 의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은 쉽게 얘기하면 법전이에요. 법전.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데 자, 성종 때에 완성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도 성종 때가 있었죠. 시무 28조. 그죠?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강동 6주를 얻어내고 기주대첩이 있었던 시기도 성종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국대전도 성종 때 완성이 됐어요. 뭔가 힌트 하나 드리면 성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종, 이룰성, 뭔가를 이뤘던 왕이다. 조선시대의 성종은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법전을 완성했던 왕이니까 성종이다. 완성의 성종, 완성했으니까 성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암기가 쉬울 것이고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고려시대 때도 성종 때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고려시대의 성종과 조선시대의 성종을 헷갈리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토지정책을 크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볼게요. 세조와 인조인데요.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사실 이제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문종, 세조의 형이죠. 문종이 왕위에 오르셨는데 단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단종,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인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돼버렸죠.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세조의 업적은요. 가전법을 고쳐서 현직 관리에게만 가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가전법은 뭐였었어요? 전 현직 관리에게 땅을 줬었던 제도잖아요. 그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땅이 부족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한 겁니다. 왜 직전법이겠냐?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땅을 줬던 법이니까 직전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가전법, 직전법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수조지를 줬던 그런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직전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직전법은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 그래서 직전법이다. 현직 관리에게만 줬던 이제 제도니까 직전법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조 때 영연법을 실시를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제가 조선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최악의 리더로 생각하는 인물이 4명이 있어요. 4명. 그 중에 하나가 선조, 그 다음 하나가 인조, 그 다음은 런승만.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었지만 보통 별명이 런자가 붙어 있잖아요. 도망가다, 꽁무니를 빼다, 런. 국민들은 다 안심하세요라고 본인은 얘기해놓고 본인은 벌써 대전으로 튀었던 그 런승만.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503. 이 역사적인 최악의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 인조가 이제 영연법을 실시를 했어요. 영연법은 뭐냐면 자,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급 말씀드렸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다. 자,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급. 이게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는 겁니다.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급이 있는데 연분 9등급은 인조 때 영경법으로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토지세로 한 결당 쌀 4두에서 6두를 징수했다는 겁니다. 연분 9등급은 20두에서 4두 사이로까지 해서 범위가 넓었죠. 20두를 낼 수도 있고 4두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범위가 넓었는데 인조 때는 영경법을 실시해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4두 내지는 6두 사이에서 낼 수 있게끔 고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인 측면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인조는 실패한 임금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조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그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의 치역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이였죠. 조선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양인은 뭐냐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노비, 백정, 강대, 무당 같은 이런 부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양반은 뭐냐면 문반과 무반을 이루던 말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무관리가 있고 이제 무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 업무를 보던 문관, 이제 군인이었던 무관. 그래서 양반이에요. 문관, 문반, 무반. 2명이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양반이다라고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왕이 조회를 합니다. 국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두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운동장에 학생들을 다 모아두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조회를 하는데 이 왕이 서 있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신분이 다르게 섰던 거죠. 예컨대 문반은 동쪽, 그러니까 문무관료는 동쪽에 섰고 무관은 서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반이라고 호칭을 했던 거예요. 지배계급이죠. 그리고 문반과 무반은 약간 이제 간복도 약간 달렸는데 그건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그 흉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그 관료들 복장을 보게 되면 네모난 그림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학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학이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있고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게 있어요. 자, 학은 문반을 의미하고 호랑이는 무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의 간복에는 호랑이가 새겨져 있었고 문인의 간복에는 학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하급 관리, 두 개는 고위 관리라고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담배랑 이제 쌍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제 직급이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간계층의 신분이에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하급 관리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통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직에 종사했다거나 했던 사람들이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상민은 뭐냐면 평범한 백성이에요.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백성을 이르던 말을 상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농민과 상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쉽게 하면 서민이에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일반적인 서민입니다. 그리고 노비는 가장 그 신분이 낮았던 계층을 말하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재산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노비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고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간청에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노비의 매매는 간청에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재산이긴 했지만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간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 없이 몰래 노비를 매매하다가 걸리면 간청에서는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은 모두 몰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하게 노비의 매매는 간청에서 이제 다뤘던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시전상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전상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서울의 종로거리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상인을 말합니다. 시전상인. 이 사람들의 역할은 왕실과 간청에 물품을 공급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쭉 이어지다가 후기에 가게 되면 크게 동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서민 경제가 발달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은 많지만 신분은 중인이야. 신분은 평민이야.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양반에게는 그 당시에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양반은 군대를 안 가도 됐고 대신에 군대는 누가 가야 되느냐? 평민들이 가야 됐습니다. 평민들이 세금도 내야 돼, 군대도 가야 돼, 노역도 해야 돼. 몸빵 해야 돼요, 몸빵. 근데 양반은 군대도 안 가도 돼, 노역도 안 해. 특권층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본인이 양반이 되고 싶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간직을 사는 거죠. 공명첩이라고 해서 이름이 비어 있는 거야. 빌공자. 이름이 비어 있는 책인데 이 공명첩을 사서 이제 양반 신분을 얻거나 그 당시에 몰락한 양반들도 많았거든요.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신분을 상승했던 사례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공명첩은 뭐냐면 국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고 형식상의 간직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했던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인데 이게 한때는 이제 조선에서 돈이 없을 때는 강제로 강매했어요. 강매. 찾아다니면서 강매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강아지에게도 사또, 간직을 내렸던 그런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농담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례가 있어요. 그 공명첩을 팔기 위해서 쭉 다니는데 돈이 많은 가부가 있었어. 가부 집에 개똥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 야, 개똥이한테 간직 줄 테니까 돈 내놔 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똥이가 강아지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겼던 게 있었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매향 활동입니다. 매향은 뭐냐면 사실 한국사에도 간간히 나오는 단어예요. 매향.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매향 활동은 쉽게 얘기하면 벼슬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매가 매직이죠. 이 매향은 향직을 사고 파는 행위예요. 향직은 곧 풍계를 의미합니다. 풍계는 곧
벼슬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매양 활동은 매간 매직과 동일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신분제 사회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한국 수능강국사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수능강국사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되게 난이도가 쉬워졌죠. 난도가 되게 쉬워져서 나오는 부분들 또 이렇게 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해를 하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작동법이라든지 농민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감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또 세부적인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은 수능강국사에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들만,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하시게 되면 수능강국사를 풀어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후에 큰 틀을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본다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본다고 할 때 큰 틀을 이해하면 세부적인 틀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틀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틀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여진과 유구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진에 대한 정책은 아까 세종대왕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다는 거. 조선정기에는 여진에 대해서 교린정책, 이거 하친정책입니다. 하친정책을 시행했는데 고려 초기만 해도 밀당을 좀 잘했어요. 일단은 기순을 장려했고요. 적극적으로 야, 조선에 와. 조선인으로 살아. 기순을 장려했고 이제 당근도 주고 이제 채찍도 주는 밀당을 정말 잘했습니다.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교육을 허용하는 해유책도 줬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강경책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여진을 잘 주물렀어요. 주물렀는데 이제 그 여진이 이제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청나라가 되죠. 청나라가 돼서 인조 때 호란을 일으킵니다. 호란을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여진을 되게 우습게 봤었죠. 이때만 해도 조선 때만 해도 여진을 되게 우습게 봤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한국사에서는 여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만인이죠. 야만인을 줄여서 야인인데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문명인이 아니야, 쟤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문명인들하고 급이 안 맞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여진족들한테 나중에 가루가 될 때까지 이제 털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진족은 또 조선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는 명나라에서 원군을 받았죠. 명나라의 원군을 청해가지고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는데 사실 여진에서는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야, 너네들 일본 애들 쳐들어왔다며 우리가 원군을 보내줄게라고 먼저 여진족이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형제 국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군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고구려까지 올라가요. 고구려 당시는 이제 말갈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이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섞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형성했었는데 그 말갈족들이 쭉 이제 여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역사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를 일본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제 괴롭히고 있으니까 원군을 보내서 일본 애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지만 그랬던 애들이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참 말은 100%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 여진족들이 원군을 보내려고 했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선에서는 당연히 안 받죠. 왜? 야만인 국가에서 무슨 힘을 야만인들의 도움을 왜 받느냐? 우리가 너네들한테 그런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서해 유성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잘 활용하셨어요. 밀당을 정말 잘하셨던 분이죠. 서해 유성룡 선생님 같은 경우에 명나라가 이제 뭐 원군을 보내주겠다 해서 원군이 왔는데 잘 안 움직여요. 협조를 잘 안 했던 거죠. 같이 이렇게 협공하자 그래도 뭐 시기가 안 됐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땡가땡가 논다거나 실제로 뭐 와 있기만 하고 민폐만 끼친다거나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때 이제 야인들 카드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야, 명나라 원군이 안 움직이면 야인들 도움을 받겠다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나라의 그 자존심을 좀 자극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명나라를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또 유성룡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참고 삼아 아시면 되겠고요. 유구국 한번 알아볼게요. 유구국은 육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유구국과 무역을 했었는데요. 유구국은 조선에게 사신을 보냈고 이제 토산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선에서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 유구국은 사실 독립적인 왕국이었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 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키나와는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본이지만 오키나와는 반일감병이 있는 곳이에요. 재밌지만 같은 일본이지만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있는 게 사실 자기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미군들을 상주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토에는 없고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컨대 뭐 범죄도 일어날 테고, 그다음에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있을 테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일본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모델이 그 일본 천황을 만났어요. 천황을 만났는데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안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를 때 그 아무로 나무엔가 아마 그 약간 서양 스타일처럼 생긴 모델이 있어요. 천황을 만나가지고 다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그 사람은 기미가요를 안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댓글들이 나무에가 오키나와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오키나와 사람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호적인 댓글들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오키나와 그만큼 이제 소외되어 있었고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일 감정이 있는 일본 땅이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6번째는요. 조광조 많이 들어보셨죠? 살인. 어떻게 보면 조선을 망조로 들어가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살인 세력인데 살인 세력과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